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릴 거란 이야기가 나오지만 양측의 기싸움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의주 인근의 전술무기 시험 현장을 찾았고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나면 핵무기 사찰과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 요청서를 다음 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는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폭행과 갑질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양 회장은 특히 불법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이들과 유착해 5만 개가 넘는 영상을 유통시켜 약 70억 원을 벌어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늘까지 한반도를 뒤덮었던 미세먼지는 주말 동안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추위를 몰고 내려오지만 바람이 많이 불면서 그간 쌓였던 미세먼지를 밀어낼 걸로 보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주인 100만 명 이상의 집값이 1년 동안 1억 원 넘게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종부세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워낙 제각각이라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미국과 북한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열릴 거란 전망이 다시 나오지만 이 양측의 신경전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첨단 전술무기 시험장을 직접 찾았는데 이런 무기 실험 현장 지도는 1년 만입니다. 미국 역시 연일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초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폐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회담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늘자 노동신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시험 현장을 찾아 군 수뇌부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위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비상에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유복자 무기란 표현도 나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개발하던 무기라는 뜻으로 추정됩니다.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군 당국 관계자는 단기간에 개발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진행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고 통일부는 재래식 무기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술무기 시험은 평안북도 신의주 인근에서 진행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군사 무기 시험 현지 지도에 나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입니다. 미국과 협상이 정체된 상황에서 미국을 향해 압박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 산하 연구소 논평에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핵 경제병진 노선을 다시 꺼낼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부를 향한 메시지란 분석도 있습니다. 비핵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로 이렇다 할 경제적 효과가 없자 군부와 주민들의 불만을 달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는 등 북한이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편 펜스 미국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기 목록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회담에서 핵무기와 시설 확인, 또 나아가서 사찰 계획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It will be absolutely imperative in this next summit that we come away with a plan for identifying all of the weapons in question, identifying all the development sites. 펜스 부통령이 핵무기 리스트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상회담 자리에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직접 담판에서 핵 신고와 사찰 폐기에
비핵화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나워투 국무부 대변인은 지금은 정상과 정상이 직접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이날 워싱턴을 방문 중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문점 평양 정상회담도 아주 짧은 기간 내 준비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2시간여 뒤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속도에 대해 직접 조율에 나섭니다. 조 장관의 말처럼 폼페이오 장관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끌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하던 외교부 국장이 오늘 오전 현지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세안과 에이펙 관련 회의 실무를 총괄한 외교부의 김은영 남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뇌출혈로 쓰러진 걸로 추정되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로 출발하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 병원에 긴급 입원시킨 뒤 직접 가봤다며 대통령 주치의가 남아서 치료를 돕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제 한국을 찾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은 일산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옥류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측은 분점 후보지를 둘러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학술대회에 참석한 북측 대표단은 강제징용과 관련해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이종혁 부위원장 등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숙소에서 걸어 나옵니다. 예정이 없던 외출입니다. 당초 임진각 망배단에 갈 계획이었지만 대신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바꾼 겁니다. 이 부위원장 일행이 향한 곳은 숙소 근처의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20여 분간 공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위원장님 어디 갔다 오는 중이세요? 산책 다녀오셨나요?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옥류관 분점 후보지를 둘러본 게 맞다며 논의에 진전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오후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공식 사과뿐만 아니라 충분한 피해 보상의 필요성까지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때 대한 남측 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일본은 저들이 보상할 문제가 아니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 일행은 내일 오전 김포공항을 떠나 베이징을 거쳐 평양으로 돌아갑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아베 정권에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또 되풀이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14일 일본 국회입니다. 야당 의원이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91년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을 재확인합니다. 個人の請求権そのものを国内法的な意味で消滅させた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と答えています。これは間違いありませんね。個人の請求権が消滅したと申し上げるわけではございませんが 고노 외무상이 한국 국민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궤변이 이어집니다. 第2条1で請求権の問題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明示的に確認し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지만 개인 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언급은 꺼려왔습니다. 최근 한국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외국에 배포한 자료에도 이 같은 언급은 없었습니다. 고노 외무상에 질의한 고쿠타 의원은 한일 양측이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한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자 참여연대가 다음 주 초 금융감독원에 모회사인 삼성물산에 대한 감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졌는지 조사해달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초 금융감독원에 삼성물산 감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 회계가 드러났으니 모 회사인 삼성물산 회계장부도 잘못 작성된 게 아닌지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자회사인 바이오 재무제표가 잘못됐고 부실감사 혐의가 인정되면 그 모 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 수치 역시 잘못된 거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평가액이 6조 9천억 원으로 책정된 것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동안 가치가 부풀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삼성 측이나 가치를 산정한 회계법인이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금융당국이 나설지입니다. 금감원 규정상으로는 이번처럼 특정 회사의 회계 위반에 관한 제보가 실명으로 들어올 경우 특별 감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증선위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또 하나의 쟁점은 앞으로 상장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장 폐지를 검토할 대상인지 지금 한국거래소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점이 상장을 하기 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들을 불러 지난 14일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대한 설명과 입장을 들었습니다. 당국이 고의 분식 회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청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장 폐지 여부 심사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 등 회계 부정으로 상장 폐지 심사를 받은 16개 종목 중 상장이 폐지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상장 이후의 회계 처리가 문제가 됐던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반박도 나옵니다. 분식을 근거로 상장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분식을 하지 않았다면 상장 자체가 어려웠던 그래서 상장 회사죠. 폐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혜 상장 의혹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년 연속 적자였지만 2016년 11월 코스피 상장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6천억 원, 자본 2천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덕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유망 기업을 나스닥 등 외국 증권시장에 뺏길 수 없어 규정을 고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올 상반기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잇따른 갑질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하락하고 기업 가치도 떨어졌는데 이른바 오너 리스크를 겪은 거죠. 이번에는 그룹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내 한 사모펀드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둘째 딸의 물컵 갑질 논란과 큰딸의 밀수 의혹, 큰아들의 부정 편입, 부인의 폭행 의혹까지 상반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조 회장 자신도 탈세 의혹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딴 오너 리스크로 한진그룹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자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총수 일가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이랬던 한진그룹이 경영권을 위협받게 됐습니다. 국내 사모펀드인 그레이스 홀딩스는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계열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한진칼 주식 9%를 매수했습니다. 31.98%를 보유한 조양호 회장 일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지분이 많습니다. 주식 보유 목적에 대해서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진칼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편이지만 그레이스 홀딩스가 다른 기관 투자가나 소액 주주와 공동 행동을 할 경우 경영권을 흔들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강성부 그레이스 홀딩스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지분 매입 이유를 비롯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진칼 주가는 오늘 하루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당초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는데 이와 관련한 당사자 증언은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012년과 13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자 중엔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두 의원도 함께 기소됐는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전 사장은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결심 공판에서 두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의원이 최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해달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또 염 의원은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직접 명단을 줬고 어렵다고 했는데도 꼭 부탁한단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권 의원의 비서관 김모 씨와 염 의원이 청탁한 사람 수십 명이 강원랜드에 채용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직접 내가 전달했다 그런다면 일시 장소가 나와야 되잖아. 나는 강원랜드 근처에 가본 적이 없어. 권 의원은 최 전 사장 진술엔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염동열 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에겐 여러 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오늘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통시키면서 70억 원을 벌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중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성 불법 영상물도 있었습니다. 먼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 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경찰서에서 나옵니다. 현재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영상물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 등이 연결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주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필터링 업체를 소유하면서 음란물이 걸러지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또 음란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우수 회원으로 선정하고 수수료를 높여주는 등 유착 관계도 드러났습니다. 양 회장은 이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5년간 5만 2천 건에 달하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해 70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중에는 100여 건의 보복성 불법 영상물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경찰은 양 회장을 검찰에 넘기면서 음란물 유통을 포함해 폭행, 마약 흡입 등 10여 개에 이르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과 함께 음란물 유포를 도운 회사 임직원 19명과 불법 영상물을 올린 61명도 추가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 검찰에 넘긴 10가지 혐의 말고도 양 회장은 3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조계에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별도로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양진호 회장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수사관 10명으로 별도 수사팀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추가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양 회장의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수십억대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 일부를 그림과 같은 고가품을 사는데 사용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자금은 거의 한 30억 원에 가까운 규모로 알고 그 나머지 수익 내역도 조사해보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또 양 회장은 지난 2011년 영상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 뒤로 법조계 인사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다는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양 회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파악해 미리 대비했고 평소 직원들을 도청했다는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남김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 일행이 남성 일행의 손을 치면서 시비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양측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여성 한 명이 어쩌다 계단에 머리를 부딪혔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당사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역 폭행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일 경찰 지구대에서 받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가게 내부의 CCTV 영상, 목격자인 업주의 진술을 종합한 겁니다. 경찰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이 소란을 피웠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과 시비가 붙었다가 다른 남성 일행과의 시비로 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여성 한 명이 남성 일행 한 명의 손을 친 게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남성 일행이 여성 측의 모자챙을 치면서 양측의 몸싸움으로 번졌고 남성 측이 먼저 자리를 떠나자 여성 측이 따라 나갔다고 합니다. 다만 가게 CCTV 영상에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 발언 여부 등 당시 양측이 주고받은 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비추는 CCTV가 없어서 여성 한 명이 계단에 머리를 부딪힌 경위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소셜미디어엔 여성 일행이 남성 일행에게 인신공격 발언을 했다는 영상이 올라왔고 계단에서 남성이 여성을 잡아 끄는 듯한 상황이 담긴 영상도 찍힌 상태입니다. 앞서 경찰 조사를 미뤘던 당사자들은 다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울산 자동차 전용 햄버거 매장에서 운전자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식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샀죠. 이 운전자가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다며 해명도 했는데 이 해명 때문에 논란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SUV 운전자 49살 김모 씨가 주문한 음식은 에그 머핀 4개였습니다. 반면 김 씨는 세트 제품을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욕설을 쏟아내며 햄버거를 던지고 가버립니다. 20살 아르바이트생은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매장 측은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 좀 받고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좀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 만나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온라인상에선 공분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들의 비애도 전했습니다. 혼자 참고 넘기려 했던 일을 가족처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빈번한 피해를 겪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배려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진단 결과에 따라 상해로 혐의가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영국 번허가에서 한국인 여성 유학생이 현지인 67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JT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종차별을 그만하라고 하니 웃으면서 더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 경찰과 주영 한국 대사관 양쪽 모두 보호해주지 않아서 절망적이라고도 전했습니다. 런던에서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쇼핑거리인 옥스퍼드 서커스역 인근을 친구와 걷고 있었습니다. A씨는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흑인 여성 한 명이 따라오며 쓰레기를 머리로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지만 계속 쓰레기를 던졌고 A씨가 들고 있던 쓰레기를 던지자 흑인 여성과 백인 남성 등 일행이 달려들어 발로 차고 머리 등을 구타했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지금 21세기다. 인종차별 그만해라. 이러니까 애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더 때리고. 키가 180인 백인 남자애. 걔가 마지막에 제 머리 때렸을 때 정말 세게 맞아서. 여기가 A양이 폭행을 당한 거리입니다. 주변에 행인들이 많았지만 즉시 말리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말리는 대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뭔가 미온적인 태도로 저희가 푸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다고. 대사관 측은 경찰 측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아침 공식 회의에서 김상곤 전 부총리 관련 의혹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최근 답안지 유출 혐의로 구속된 숙명여고 교사가 김 전 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며 대학 진학 과정을 문제 삼았는데 하지만 가짜 뉴스였습니다. 한국당은 2시간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숙명여고 김모 교사가 바로 얼마 전 사퇴한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 딸의 담임이었다는 것이 현재 지금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쌍둥이 딸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교사가 김 전 부총리 딸의 성적까지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를 통해 명문 사립대학 치과대학에 진학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김 사무총장의 발언을 거들었습니다. 좀 전 김용태 총장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였습니다. 세 딸 중 2명이 숙명여고를 졸업한 걸 제외하곤 김모 교사가 담임도 아니었고 대학도 달랐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2시간여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전 부총리와 딸, 그리고 숙명여고 김모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전에 현 정권 실세가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자녀의 전과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한 겁니다. 조 수석은 반복되는 근거 없는 헐뜯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요즘 대전의 정치계가 시끌시끌합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입성한 정치 신인들이 잇따라 공천 헌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보고했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박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첫 폭로는 지난 9월 김소연 대전광역시 의원이 했습니다. 변호사인 자신이 광역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1억 원의 검은 돈을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선거구를 물려받을 때 준다는 권리금이라는데 명백히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특히 돈을 요구했다는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선거 전문가 변재영 씨가 이 지역 출신 중진 의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측근이어서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구속 수사 중입니다. 다른 기초의원도 폭로에 합류했습니다. 공사왕으로 불리다 대전 서구의회에 입성한 방차석 의원은 변 씨가 선거자금으로 쓰겠다며 돈을 요구해 4천만 원을 건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후 김소연 의원이 한 번 더 나섰습니다. 박 의원에게 돈을 요구받은 사실을 지난 4월과 6월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현금으로 해라. 권리금 안 줘서 그런가 보지 하고 면박 주셨고. 지방선거에선 시당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박 의원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수능 시험장의 표정까지 바꾼 미세먼지가 오늘도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최근 주말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렸는데 다행히 오늘 저녁부터 찬바람이 몰려오면서 이번 주말은 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는 예보입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젠 추위를 반가워하게 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뿌연 서울의 하늘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미세먼지를 막아낼 유일한 수단인 마스크도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남해안과 영동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았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전북 지역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부턴 농도가 점차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미세먼지가 바람에 쓸려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 중북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추운 대신 이번 주말은 모처럼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 오전 한때 서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지만
이내 바람에 씻겨가겠고 일요일엔 전국의 공기가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기질이 너무 나쁜 상황이어서 우리도 간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요일 오후부터 다시 서쪽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져 월요일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찬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며 시작된 이번 추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인데 찬바람이 얼마나 불어줄지가 초미세먼지 농도를 가름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지금 나라 밖에서는 기상이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사막의 나라 쿠웨이트는 지금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쿠웨이트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현지에 있는 저희 통신원이죠. 한윤지 통신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윤지 통신원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17년 만에 최고기라고 하네요. 얼마나 지금 많이 내렸습니까? 네, 어제까지 계속되던 비는 오늘 아침에서야 그쳤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천둥번개를 동반한 장대비가 내렸는데요. 도로가 강이됐다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난 4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14일 하루만 83.4mm가 내렸고 어제까지 모두 197mm를 기록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1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쿠웨이트의 11월 강수량이 21mm인 것과 비교하면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도저히 사막의 나라 쿠웨이트라고는 믿기 힘든 그런 장면인데요. 자, 그렇다면 호우가 집중된 지역 사실상 도심 기능이 마비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니겠군요. 네, 비 때문에 도로가 꺼진 곳도 있고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곳도 많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은 경찰들이 도로를 아예 차단했고요. 또 한 병원은 지붕에서 물이 쏟아져 건물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공항 역시 물에 잠겼고요. 그래서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쿠웨이트 공항은 물론 정부기관, 학교 등도 모두 폐쇄됐습니다. 현재 쿠웨이트 전역에 49개의 대피소가 마련됐고 공항은 오늘 오전부터 부분 정상화됐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한윤지 통신원을 비롯해서 우리 교민들 또 한국인들 피해 상황 걱정됩니다. 좀 파악이 됐습니까? 네, 한국인들의 개별적인 피해 상황은 따로 집계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정전이 됐고 또 창문으로 비가 새서 꽤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집들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비로 쿠웨이트에서는 한 명이 숨지고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비단 쿠웨이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중동의 다른 국가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우디에서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폭우로 30명이 숨졌고요. 현재까지 3,800여 명이 대피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또 요르단에서도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두바이 역시 지난 주말 1시간 만에 내린 비가 8개월 강수량과 맞먹었고 카타르도 이미 1년치 강수량의 2배 가까이 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예, 보통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에서는 좀 대비가 소홀하기 마련 아닙니까? 혹시 사전에 이런 기록적인 폭우가 예보가 됐는지, 대처도 제대로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비가 올 것이라는 예보는 있었지만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쿠웨이트가 워낙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다 보니 배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는 건데요. 첫 비가 내린 지난 4일 10mm 정도 왔지만 이미 도로가 마비됐을 정도입니다. 쿠웨이트 언론은 이번 수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공공공사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이 경질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 쿠웨이트 폭우 소식 생생하게 잘 전해들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한윤지 통신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쿠웨이트에서는 폭우가 내린 반면에 미국 북동부에선 올겨울 첫눈이 폭설로 쏟아졌습니다. 그럴 만한 기상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요즘 한반도 주변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하기 힘든 겨울 날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내일은 폭설로 하얗게 변했습니다. 버스 운행이 멎으며 퇴근길 터미널은 아수라장이 됐고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 갇혔습니다. And I'm still here stuck on the top of the George Washington Bridge. I'm running out of gas. I'm running out of food. 올겨울 미 북동부의 첫눈은 폭설이 됐습니다. 극지방 찬 공기의 경계선인 한대전선 제트기류는
미국 동부까지 내려와 아열대 제트기류와 맞닿을 정도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 대서양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 바다가 내뿜은 수증기는 눈으로 변했습니다. 점차 겨울에 접어들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기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대전선 제트기류는 중국과 맞닿은 곳까지 내려왔고 아열대 제트기류는 한반도 턱 밑에 있습니다. 북태평양의 해수온은 평년보다 0.6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기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의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동부처럼 폭설과 혹한이 이어질 수도, 반대로 서부처럼 따뜻한 겨울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1억 넘게 오른 집주인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벌어진 현상인데요. 5억 원 넘게 집값이 오른 집주인도 6만 명이나 됐는데 이 중 상당수가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로 분석됩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4억 7천만 원으로 1년 새 3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으로 비교한 가격이지만 실거래가는 증가폭이 더 큽니다. 안 오른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올랐죠. 여기 따블로 올랐는데 다. 조그만 아파트도 10억대 이상씩 올랐어요. 같은 기간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었던 사람의 70%는 집값이 올랐습니다. 1억 원이 넘게 오른 사람은 104만 명, 5억 원이 넘는 경우는 6만 명으로 이 중 절반은 서울 지역이었습니다. 상당수는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다주택자는 1년 만에 14만 명이 늘었습니다. 다주택자는 전체 주택 보유자 중 15.5%, 6명 중 1명꼴로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했던 지난해 파리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올해 통계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국회는 오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3.2%로 올리자는 정부 여당의 안을 두고 일부 의원들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저마다 입장이 달라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종부세를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야당은 첫날부터 정부의 종부세 관련 자료가 부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종부세 강화가 9.13 부동산 대책의 한 축이었지만 법 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개정안의 핵심은 최고 세율을 3.2%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의 비율도 2022년까지 공시가격 대비 10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80%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5년 동안 6조 원이 더 거치고 그만큼 다주택자 등에겐 부담입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아예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을 올려 과세 대상자를 줄이는 안을,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만 60세 이상 1주택자 등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종부세 납부 대상 기준을 여당 안보다 더 낮췄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강화하자는 안과 완화하자는 안이 부딪히면서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교육당국이 어제 치러진 수능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영역은 수능이 도입된 이래 가장 어려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저희 기자도 직접 풀어봤습니다.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어려워야 하는지 백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 첫 시간부터 수험생들을 한숨 짓게 했던 국어 영역 시험지입니다. 기자가 직접 풀어봤지만 어려운 개념과 어휘가 많고 배경 지식이 필요해 지문을 읽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고 난도 문제로 꼽히는 31번 문항은 수학과 물리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 과학 탐구 문제 같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 문제 읽는 데만 10분 가까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멍하고
약간 지금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했고 특히 첫 과목부터 어렵게 출제돼 불안감을 느꼈다고 토로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국어 영역의 1등급 커트라인이 원점수 기준으로 86점 내외가 될 거라고 봤습니다. 2005년 이후 국어 1등급 점수가 90점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인문계 학생이 응시하는 수학 나영 역시 어려워 학생들의 입시 전략 고민은 한층 커졌습니다. 입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못 맞출 수 있다라는 불안감과 그다음에 정시에서는 지원 가능 대학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절망감이. 영어와 한국사가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와 수학에서 변별력을 내야 하지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내야 하는지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다음 주부터 유치원 입학 접수가 본격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도 온라인 입학 신청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라고 독려했는데 절반가량이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도 나오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접수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면 입학 추첨에 참여하기 위해 온 가족이 나와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 유치원 신입원생 모집이 시작되는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시스템을 이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최종 마감 결과 56.5%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도입 첫 해인 지난해보다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편차가 컸습니다. 제주와 세종, 충남 등은 90%가 넘었지만 울산과 경남북은 30% 수준에 그쳤습니다. 예고한 대로 각 시도교육청들은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어제 불참 유치원에 대해 원감과 교사의 기본급 보조금 50%를 깎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어제 저녁 원장과 교사 200여 명이 도교육청에 몰려와 오늘 새벽까지 농성을 벌였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북부권역외상센터의 헬기장이 시끄럽다는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는 JTBC 보도에 대해서 관련 당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병원에 주의를 주기 위해 폐쇄 관련 언급을 담은 공문을 보냈을 뿐 헬기장을 없앨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청이 헬기장 허가를 내준 만큼 앞으로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중재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불법 폐기물이 필리핀에서 발견돼 현지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보낸 건데요. 5,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엔 다 쓴 배터리와 전자제품, 기저귀 등이 들어있었는데 쓰레기가 아닌 플라스틱 합성 조각으로 신고돼 있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쓰레기를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앞. 수십 명의 필리핀인들이 한글로 된 팻말을 들고 시위합니다. 팻말에는 쓰레기를 되가져가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필리핀 민다나오 섬 항구의 화물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대규모 폐기물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합성 조각이라고 허위 신고된 컨테이너 속에 다 쓴 배터리와 전구, 기저귀 등 폐기물이 들어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산 페트병도 발견되는 등 컨테이너가 발송된 국가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입니다. 이에 현지 환경단체들은 동남아에 불고 있는 K-팝 열풍을 빗대 K-밥, 즉 한국 쓰레기를 필리핀 밖으로 보내기라는 이름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환경단체인 생태쓰레기연합은 한국 대사관에 항의 공문도 보냈습니다. 지난해에도 한국이 불법 폐기물을 보낸 적이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We cannot allow our country to be treated as a dumping ground for garbage.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감당 안 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한국이 책임은 다른 나라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중국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한국이 필리핀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불법 쓰레기 유통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중국의 5성급 고급 호텔에서 좌변기를 닦은 수건으로 물컵을 닦는 영상이 폭로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유명 브랜드 호텔까지 연루되면서 위생 게이트로 번지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호텔 객실 청소 직원이 손수건으로 세면대와 좌변기를 닦은 뒤 다시 물컵을 닦습니다. 이탈리아 고급 호텔 체인인 상하이의 불가리 호텔에선 청소 직원이 휴지통에서 일회용 양치컵 덮개를 꺼내 다시 사용합니다. 손님이 사용한 수건으로 양치컵을 닦은 뒤 유니폼으로 마무리합니다. 베이징의 고급 호텔 파크 하얏트의 실상입니다. 상하이 와이탄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역시 좌변기와 컵을 같은 스펀지로 세척합니다. 관련 영상을 공개한 신고자는 지난 6년간 5성급 호텔 등 147개 2천여 객실을 이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폭로한 14개 호텔 외에도 거의 모든 호텔의 실태가 비슷하다며 탄식했습니다. 花几十万、上百万去做一间房的这个装修，然后结果连客人的杯子都洗不干净，那你还谈什么创新呢？ 중국 네티즌들의 고급 호텔이 이런데 다른 호텔은 어떨까? 타워를 가지고 가야 하나라는 자조적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위생 게이트의 여론은 악화 일로입니다. 관광당국은 해당 호텔 조사를 지시했고 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엄중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문제의 호텔들은 즉각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분노한 중국 소비자들은 해당 호텔의 등급 강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트레일러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뒤집어집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정차 중이던 119 구급차를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후 충북 괴산군 중부 내륙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주사제로 소문난 비만 자가치료 주사제 싹센다를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한 병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싹센다를 불법 판매한 병원 5곳과 불법 광고한 병의원 19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싹센다는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고 비만이 아닌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효과나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미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로를 달립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아이를 안은 엄마가 황급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광주에서 4살 난 딸이 낚싯바늘을 삼켰다며 도움을 요청해 경찰이 순찰차로 병원에 옮겨준 겁니다. 이 아이는 식도에 바늘이 걸려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10여 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무사히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안지연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철새 도래지입니다. 철새 사진, 멋있게 보이긴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철새 좋은 의미로 쓰이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보수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철새 도래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동안 민주당 출신이었던 이 의원의 최근 이런 행보들 보면서 아무래도 뭐 그런 판단을 경채성을 바꾼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공개 비판한 사람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운동권 정치권 세력은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한 바 있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 의원의 행보를 겨냥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 의원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다음에 본인이 지역구 강명에서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당과 지역을 옮겨서 해보겠다. 그런 정략적 의도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최근 행보가 다음 총선을 겨냥한 것 때문이다. 뭐 그런 주장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향해서 철새라고 표현했고요. 철새 가운데서도 경유형 철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경유형 철새요. 네, 그러니까 우 의원의 말은 직항하는 철새랑 경유형 철새가 있는데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경유형 철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하지만 19대 때 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으로 당을 옮겼던 조경태 의원은 직항형 철새고 이게 더 낫다 아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용어 정치권에서 또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의원이 한국당으로 경유를 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출마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까?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 발언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상호 의원이 이 부산 영도가 바닷가지만 거기는 철새 도라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여기서 부산 영도는 다음 총선에서 이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예. 여기서 나오기 위한 것이고 그러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 이현주 의원 부산 영도 출신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영도 출신인데 그런데 이 의원은 일단 한국당 입당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의 비판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인 건데요. 이정걸 의원은 이틀 전 트위터에도 글을 올려서 이현주 의원의 행동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건데 또 한 번 의원할 거야 이렇게 이현주 의원이 막장 대사를 내뱉으면서 멀쩡한 대한민국과 민주당에 김치 따기를 안겼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에 비유하면서 공격을 한 겁니다. 예. 이 같은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이 반박해서 이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김수민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예. 최근에 존재감이 이제 다소 잊혀진 민주당의 몇몇 중진 의원님들께서 본인들의 좀 낮은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이제 이현주 의원 한참 어린 후배 여성 의원을 깎아내리면서까지 포털 메인 기사를 장식하고 싶으신지를 좀. 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당의 젊은 여성 후보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상당히 서로 감정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예, 아무튼 뭐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 입당설은 부인을 했다고 확인을 했죠. 상황은 아무래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이번엔 트와이스입니다. 예, 트와이스. 비하인드 뉴스에서 걸그룹이 나온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BTS 티셔츠에 이어서 이번에는 트와이스 멤버가 입은 티셔츠가 이 티셔츠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언급이 일본에서 나온 겁니다. 예, 또 티셔츠군요. 어떤 티셔츠 말입니까? 네, 이번에는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입은 티셔츠였는데요. 저희가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바로 이 티셔츠입니다. 예. 이 글씨가 I 마리몬드 U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예. 여기서 마리몬드는 디자인 업체 이름을 말합니다. 이 업체는 수익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 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이 소녀상을 지켜달라 이런 캠페인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예, 그 해당 티셔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일본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누가 트집을 잡은 겁니까? 네, 일본 자민당 소속의 홋카이도 현 의원이었는데요. 오노데라 마사루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한 겁니다. 예. 이 트위터 내용도 저희가 가져와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NHK 홍백 가합전에 출전이 결정된 트와이스 멤버 다현이 위안부 티셔츠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다현에 대해서 사실상 반일 운동가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트위터 상으로는 사실 어떤 내용인지 사진으로 봐서는 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아주 자세히 꼼꼼히 찾아본 모양이군요. 자, 그러니까 그 BTS도 티셔츠를 문제 삼아서 홍백 가합전에 나오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트와이스는 또 그런 티셔츠를 입었는데 나온다 해서 또 문제를 삼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홍백 가합전은 NHK의 연말 프로그램인데 일본에서는 권위 있는 가요 축제입니다. 이 BTS 멤버 지민이 입었던 티셔츠 논란으로 출연자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었죠. 예. 이런 가운데 BTS 소속사는 오늘 경남 합천에 원폭 피해자들을 찾아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과했습니다. 이 사과를 받은 이 원폭 피해자 협회였고 이 소속사 관계자인데요. 예. 이 사과를 받은 원폭 피해자 협회 측은 이에 대해서 일련의 사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방탄소년단 소속사의 사과를 혐한이나 밤한 여론을 조장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 될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중국 올림픽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히딩크 감독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태국을 상대로 이기긴 이겼는데 만족스럽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월드컵 유치에까지 관심을 보이며 축구 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빠르게 터진 첫 골에도 히딩크 감독은 무표정한 얼굴로 박수만 보냅니다. 중국은 전반 9분 류라우판이 오른발로 툭 찬 공이 골로 연결되며 앞섰지만 이후엔 답답했습니다. 슛은 번번이 빗나갔고 골키퍼는 실수로 골을 내줄 뻔했습니다. 피파 랭킹이 한참 낮은 태국에 끌려다니다 가까스로 거둔 1대0 승리. 그래도 이겼다며 중국 팬들은 기뻐했지만 데뷔전에서 이기고도 히딩크 감독은 웃지 않았습니다. 중국 축구는 2002년 이후 월드컵 본선에 한 차례도 못 올랐고 19세 대표팀은 최근 아시아 대회에서도 탈락했습니다. 대회를 지켜본 히딩크 감독은 실력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기보다 개최국으로 나가는 게 더 빠를 거란 분석도 내놨는데 실제 월드컵 유치 준비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한 홍콩 매체는 중국 축구협회가 2030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할 것이라며 그 해에 안 되면 4년 뒤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각급 대표팀의 계속된 부진 속에 선수들의 군사훈련까지 진행 중인 중국. 월드컵까지 동원해 축구 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가 이어집니다. 경제부 기자들과 함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결정과 관련된 소식들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